안녕하세요. 이제 처음 뵙겠네요. 제가 토요일 날 강의하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이제 중개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다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세법 시간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수업을 바로 진행할 건데 이제 한 10분, 15분 이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세법이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실 때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법이 힘들어요. 두려워요. 세법이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세법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세법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렇게 생각나요. 이게 뭔지 알죠? 네. 그래요. 짜증나요. 이거 보기만 하면 머리 아프고 이거 세법 하면 너무 힘들다. 세법 때문에 중개사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생각을,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세법이 이게요. 두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하다 보면 세법이 재밌어요. 왜? 그래서 세법은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세법은 16개밖에 안 나오니까 다 틀려도 돼요. 다 틀려도 돼. 충분히 그 열공시가 있으니까 이제 저는 공시를 믿어. 그래서 김병렬 선생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다 맞으면 60점이잖아요. 세법 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세법은 안 되면 한 번은 내리 꽂아버리세요. 그러면 4개는 맞춰요. 올해처럼 5번 내리 꽂았으면 5개 맞춰요. 1번부터 우리 세법 36회, 25, 26, 27, 28 요 4문제가 연속 5번이 답이었어요. 연속. 그 문제 풀면서 출제율 왜 이랬지? 왜 성격이 저하고 똑같네? 제가 예전에 대학에 있을 때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낼 때 제가 20문제씩 객관식 문제를 출제했는데 20문제를 전부 정답을 1번에다 내가 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전부 1번을 못 써요. 답을 전부 1번에다가 20개를 1번의 정답을 딱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풀다가 지우고 다른 걸로 고치더라고요. 다 고치더라고요. 만점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이번 시험도 연속 4개를 5번을 딱 이러니까 고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치면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세법은 일단 처음에 공부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법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부담이 엄청스러우실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불안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이럴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이 세법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도 뭔 말인지 한자도 몰랐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이걸 알 수가 없냐면 법을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법은 국가가 세금을 거두려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을 무시하게 만든 법이 세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걷어갈 것이가 하고 만든 게 이게 세법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을 해석할 때는 정반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서서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뜯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말 못하고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만이 세법을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은 이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요거 할 수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왜 없냐면 여러분들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설명 듣고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것만 익히면 되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그냥 한 번은 찍어버리면 되잖아요. 안 되면 이렇게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자신감 있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공시 믿으면 돼. 공시하고 세법은 한 과목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지적, 등기, 세법이 한 과목이다. 그래서 지적 12개, 등기 12개, 세법 16개가 나오는데 세법은 다 틀려도 등기, 지적만 다 맞히면 나는 60점을 맞는다. 요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한 번은 어떤 번호를 찍을 것인가를 생각을 딱 지금부터 하셔야 돼. 한 번은 내리 꽂을 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어요. 세법은 포기하고 나는 한 번은 몇 번 찍을까요? 이것부터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믿으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에이 저 선생님 믿어갖고 될까 그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마 믿으면 후회를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 수험생들 중에 중개사 세법 공부하신 분들 중에 거의 한 7, 80% 많이 수업을 들으시면 한 90% 정도는 제 강의를 듣거든요. 메가랜드에서 저는 메가랜드에만 있어요. 다른 데서는 강의를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만 강의를 하는데 이쪽에서 제가 강의하니까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뭐 이쪽 저쪽에서 다 여기서 수업을 들어 세법만. 그러니까 세법 선생님이 제발 자기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갈 생각이 없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세법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 메가랜드로 오신 분들이 좀 많아요. 안 돼가지고 세법 16개가 안 돼가지고 중개사를 합격을 못한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등기를 더 열심히 해버리면 되거든요. 세법은 안 되면 등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보충해버리면 돼요. 안 되면 중개사법에서 80을 맞출 걸 85점을 맞춰버리면 돼요. 그리고 세법 한 번으로 딱 찍어버리면 세법 과락은 안 나오거든요. 등기 지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85점, 중개사법 85점이면 공법에서 50점만 넣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이렇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얘가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밀어붙이라는 이야기예요. 밀어붙이시면 충분히 다 돼요. 그래서 이제 세법은 이게 흐름이에요. 세법 이 흐름을 잡는데 실제로 혼자 공부하는데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세요. 이거 이해하는데. 요거 하나 이해하는데. 근데 지금 단 1분 만에 이걸 익히시면 다른 분보다 5년을 앞에서 세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법은 다른 과목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세법은 요 5개가 쭉 연결이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세법은 떨어져 있질 않아요.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순서로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가요. 순서가 싹 돌아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세금을 그래요. 그럼 어떤 세금이라는 이야기는 세금의 종류가 이 세금에서는 어떤 거 그걸 이렇게 말해요. 과세 대상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용어부터 오늘 이제 용어부터 하나씩 배울 건데 이 용어가요. 그대로 제가 읽는 연습을 한번 해드릴 건데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필요한 대로.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요 순서대로 그대로 읽어버리면 돼요. 세금을 부과할 때 대상이 되는 물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을 공부할 때는 이 용어 자체가 앞에 뒤로 연결하다 보면 그 용어를 읽으면 그 안에가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무작정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 상태로 외우려고 그래요. 이걸 외우려고 하니 이게 지금 뭔 말이지? 이래요. 이 말이 요거예요. 쉬운 게 세금은 그 세금마다 정해진 물건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것만 세금 물리겠다. 여기는 요것만 물리겠다. 그 물건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요 물건에서 세법의 총 16문제 중에서 해년마다 문제는 여기서 2문제가 출제돼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총 5개밖에 안 돼. 실제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걷어가는 세금은 총 37개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 오롯 5개밖에 안 돼요. 요것밖에 안 되는데 요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37개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다 한다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요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진짜로 조금해요. 몇 개 되지를 않아요. 5개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세다. 그러면 취득세 물리는 물건, 양도세 물리는 물건, 종합부동산세 물리는 물건, 재산세 물리는 물건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한 줄씩 읽히면 돼. 그래서 5줄밖에 안 되는데 5줄에서 2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5줄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2문제를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 게 없는데 이 과세 대상물을 보니까 책에 어느 책에는 어떤 법 하나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 10페이지, 20페이지가 돼 있어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우리는 지금 이 학원에서 강의하는 건 저희는 어떻게 강의하냐면 요 시험 문제예요. 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강의하는 거지 학문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학문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시험 문제 정답만 찍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학원에서 배울 때는 이 두 개 정답을 어떻게 빨리 찾을 것인가 요것만 찾으시면 돼.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학문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강의 들으면서 책 쓰고 연습장에다가 요약서 쓰고 여러분들 할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시험 문제 나오는 두 문제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가 요령만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답만 맞춰버리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세금, 자, 세금 중에 종류가 이 세금은 어떤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요거 익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누가 세금을 내냐 이거. 누가? 자, 누가 그 세금을 낼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세금 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서 매년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자, 취득세. 그럼 취득세 누가 내겠는가? 그럼 다 알잖아요. 지금 안 배운 데도 알아버렸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 양도한 사람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걸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취득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냐? 취득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그 물건 산 사람이죠. 그러면 답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이 진짜 쉽게 정부 입장에서 이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금 물릴 때 누구에게 물리면 말도 못하고 세금 낼 수 있겠는가? 요 생각. 내가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추징하는 사람이 저 사람한테 추징하면 저 사람은 꼼짝없이 세금 내겠구나. 요 생각하면서 너 세금 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세법이에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서는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출제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까다로운 게 이거예요. 어떤 세금을 누가 얼마만큼 낼 것인가? 얼마만큼 낼 것인가? 그럼 얼마만큼 이 말은 요 말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세금 부과의 표준. 이 말은 뭐냐면 세금을 부과할 때 가장 기본이 얼마 정도 요게 이제 금액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금액. 금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샀는데 1억짜리 사는 사람이 있고 10억짜리 사는 사람, 100억짜리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들. 그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하기 해서 세금이 나오면 그 세금을 얼마를 이제 물리는 거예요. 정부가. 그럼 이제 정부가 세금을 물릴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요 금액을 적은 걸 쓰겠는가요? 높은 걸 쓰겠는가요? 납세자를 봉으로 생각하면 돼. 세금 내는 기계로 생각하시면 돼. 정부는. 그러면 세법은 다 풀려. 그럼 요 과세 표준 문제 나오면 이것과 이거 2개를 비교했을 때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그거 맞았겠는가? 틀렸겠는가? 틀렸죠.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둘 중에 비교했을 때는 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해야 되는가? 큰 거, 높은 거. 그럼 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적은 걸로 생각을 해. 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절대 우리 편에 쓰지 말고 정부 편에 서서 해결하시면 답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율을 정할 때는 이 세율이 요 세율도 있고 이 세율도 있고 여러 개 세율이 딱 있어. 그럼 이 세율 중에 정부는 어떤 걸 갖다 쓰겠는가? 높은 거. 끝. 그런데 시험 볼 때는 낮은 거. 이렇게 낸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계산했을 때는 세액이 낮은 걸 징수합니다.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세금을 계산해서 더 높은 걸 징수합니다.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세법을 처음에 딱 한 10분 들어보니까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지금까지 완전히 이상하게 생각했네?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못 믿어. 지금까지 내가 믿고 세금 냈던 게 지금 내가 낸 게 지금까지 뭐였지? 이런 생각이 이제 의문이 드실 거예요. 네. 그게 세법이에요. 그래서 요 과세표준과 세율과 비과세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총 5문제가 출제돼요. 엄청 많이 출제돼요. 가장 많이 출제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세금을 언제 내는가 납세 절차가 있어요. 언제 내는가.
언제 내는가? 여기에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출제돼요. 자, 그럼 다 합쳐볼게요. 이제 세 개만 낸다고 그러죠. 그럼 세 개, 8개, 8개, 10개, 12개. 이 안에서 12개 정도 나와요. 네, 이거 이외에 이제 일반적인 개념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2개 정도 나오면 여기까지 다 합치면 14개에서 15개 정도 돼. 그다음 이거 이외에 나머지 계산 문제 하나. 그래서 총 세법은 계산 문제 1문제, 이론 문제 15문제 이렇게 해서 총 16문제가 출제돼요. 그럼 그중에 요 4개가 전부란 이야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흐름을 잡을 때 어떤 세금을 누가 얼마만큼 언제 내는가 요 생각만 하시면 돼. 그럼 여기다가 취득세를 딱 붙이면 취득세, 과세대상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세 절차가 시험 문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세 절차가 시험 문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법 하나에다가 요 내용을 그대로 붙여버리면 돼요. 그럼 모든 세금이 다 흐름으로 연결돼. 그러면 이 흐름을 잡으려면 오늘, 내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동안 하는 조세 총론을 딱 잡아놓으시면 이 흐름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어요. 총칙만 딱 잡으시면. 그래서 세법은 이제 이 11월 3주간 진행하는 총칙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가 요 내용들을 전부 익힐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4개의 흐름만 쫙 타시면 되니까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어떤 세금을 누가 얼마나 언제 내는가 요것만 딱 잡으시면 돼. 요거 잡는데 아마 1년이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요거 잡는데 350일 안에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남는 시간이 350일 남았으니까. 37회 시험은 내년 10월 31일 날이에요. 31일 날 시험인데 그날까지 딱 350일 남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이 개념을 잡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이 되기 전에 이 개념을 잡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법이 어렵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세법 공부하실 때요, 제일 먼저요, 단계를 잘 밟아가세요. 어렵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세법 어려운 과목에 이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부터 지우세요. 안 지우면 세법 공부 못 하세요. 자, 어렵다는 걸 일단 버리세요. 어렵다는 거 진짜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지금 오늘 할 때부터 요거 암기할 수 있는 건 철저히 암기하세요. 암기는 언제부터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신 분이 진짜 많은데 처음부터 그냥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그냥 암기하면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나는 1년 안에 반드시 중개사 시험 끝낸다. 요 생각하세요. 1년 안에 끝낸다. 아, 나는 올해 안 되면 뭐 내년에 또 하지. 그러시면 안 돼요. 1년 안에 끝낸다 하시고 그냥 무조건 내가 할 수 있을 거다.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합격할 수 있어요. 요 과정만 거치시면 돼요. 요것만 딱 거치시면 1년 안에 무조건 합격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강의할 때 잘 안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가 잘 안 되세요. 세법은 암기 과목이라면서요. 그래요. 사실은 저는 세법 과목이 암기 과목이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세법을 지금 강의하는 데가 한 3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30 넘게 강의를 해봤지만 처음부터 공부할 때부터 세법을 암기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세법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큰 국어 사전을 먼저 사가지고 세법 공부할 때 사전 옆에 놓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국어 사전에 있는 용어를 찾아가면서 그 단어로 익히면서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용어만 풀면 세법은 다 해결이 됐어요. 용어만 풀면. 그러니까 애우는 것은 암기하는 거 몇 개 없어요. 딱 필요한 것만 몇 개 암기하면 되니까 너무 세법이 앞머리 글자 따서 암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그냥 수업만 잘 들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이용하는 게 2개를 이용하거든요. 저는 밴드는 네이버 밴드는 제 이름을 이렇게 치면 요 사진이 나올 거예요. 이 사진 아닌 다른 데로는 다른 사람이 도용해서 만든 거니까 제게 아니에요. 제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저하고 소통이 안 돼요.
저하고 소통을 하려면 네이버 밴드 검색창에다 제 이름을 치면은 요 사진이 나와요. 이 사진을 꼭 보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 사진을 보고 밴드에 가입하시면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하셔도 제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제가 거절해버리면 못 들어와요. 어떤 분 하도 그 이상한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가입 신청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제가 한 50명 이상씩은 거절해요. 근데 주로 이제 가입을 하실 때 메가랜드 수강생 이렇게 쓰시면 아마 제가 승인할 때 제일 승인을 빨리 해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 정보를 제가 확인을 해요. 확인해보고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다 거절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밴드 가입하시면 밴드에는 그 학습과 관련하고 시험 볼 때 필요한 자료들 아마 다음 달부터는 매일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매일 거기다 문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면 그런 거 한 번씩 풀어보시면 시험 볼 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실 때 제가 한 10분, 20분 이렇게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것들 올려드리는데 여기는 제 이름을 이렇게 송은세법을 치면 요 사진이 나올 거예요. 이 사진이 나오면 여기가 제가 사용하는 유튜브니까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필요하다 그러면 학원 다닐 때 한 30분 이상 이렇게 학원까지 거리가 30분 이상 되신 분들은 오늘은 나는 짤강으로 요거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이제 예를 들어 세율 같은 거 제가 암기할 때 세율 암기하는 영상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으면 귀에 듣고 이거 몇 프로다 몇 프로다 듣고 오면 금방 쉽게 암기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여기 유튜브에는 이제 한 10분 20분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이 강의들이 짧게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 활용하시면 돼요.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세법 공부 어떻게 하는가 뭐 그런 거 없어요. 세법 공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로 알려드릴게요. 세법 공부는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 되면 함부로 찍으시면 되고. 방법은 쉬워요. 세법 공부하는데 방법은 진짜 쉬워요. 안 되면은 등기법 믿는다. 이러면 돼요. 근데 이제 공시 선생님도 뭐라냐면 세법이 또 알아서 해준다. 또 이래요. 근데 저는 알아서 못 해줘요.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세법 공부할 때는 일단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부딪히면 돼요. 부딪히면 되시고, 그리고 16개 나오는데 그 중에 계산 문제는 하나. 자, 계산 하나 나오는데 계산은 그냥 단순히 풀 수 있게끔 나오지만 어쩔 때는 무지 복잡하고 어쩔 때는 쉽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은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하는 대로 해보시고 시험장에 가서 풀리면 풀고 못 풀겠으면 그냥 제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 세법은 16문제가 아니라 15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틀리고 14개, 13개는 내가 맞을 자신 있다. 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안 되면 제가 마지막에 뭐 이렇게 문제 나올 거야 하고 또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찍으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가보죠. 자, 오늘은 여기에요. 조세 개념, 분류, 용어 정리 이쪽을 배울 거예요. 여기를요. 그래서 그 유인물로 이제 보신 분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올 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인물하고 칠판에 나와 있는 거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돼요. 자, 이제 조세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그리고 조세 특징이 보시면 유인물에는 33회, 34회, 35회 기출문제가 나왔다는 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특징에서 세법에서는 35회까지 나왔는데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36회도 시험에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1차 하신 분들은 매년 한 문제가 출제돼요. 1차. 부동산 학개론에서 매년 한 문제가 출제돼요. 이제 조세라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조세라는 말 자체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세법 공부할 때 딱 주의할 거. 세법 공부할 때 주의할 거. 쓰는 건 첫 번째로 쓰는 건 하지 마시라는 거. 일단 쓰는 것은 마지막에 하시라는 거.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이 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여기.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제가 앞머리 글자 따볼게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저거?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국어책 이름이에요. 말드스. 이제 말하고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시고 두 번째로 말을 한번 뱉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필요하면 쓰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암기가 바로 자동으로 돼요. 그런데 바꿔서 이것부터 해버리면 귀가 들리질 않아. 귀가 들리질 않으니까 말을 하라고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배울 때 잘못했던 게 쓰기부터 배워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대한민국 영어 엄청나게 많이 배워요. 근데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와요. 쓰기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쓰는 것 자체는 일단 버리시라는 거. 일단 쓰는 것은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잘 들으시고 내가 말을 하고 쓰고 싶으면 쓰시라는 거. 내 입으로 말을 해버리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써요 그걸? 쓸 필요 없죠. 자, 조세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세금을 조달하는 걸 조세라고 그래요. 자, 그럼 조세가 뭘 하겠는가? 봐요. 지금 잘 들으신 분들은 말을 했잖아요. 근데 잘 안고 쓰려고 하신 분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도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금을 조달하는 것을 조세라겠어요. 그러니까 쓸 필요 없잖아요. 알아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세금을 이제 부과라는 단어였죠. 세금을 조달할 때요. 부과라는 거 뭐냐면 부과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물리는 거, 부담시키는 걸 부과라고 그래요. 부담을 시키는 거. 부과한다. 그럼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고지서라고 봐요. 세금 고지서인데 갑자기 앞에 있는 분에게 제일 앞에 있으니까 자, 100억 내세요. 그러면 지금 뭐 100억 내라니까 뭐같이 느껴지는가? 부담스럽죠. 그게 부과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 말은 정부가 세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체가 뭐냐면 주가 되는 단체란 이야기예요. 그럼 세금을 물리는 단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국가가 세금을 물릴 수도 있고 지방이 세금을 물릴 수도 있어요. 국가가 세금을 물린다. 그럼 국가가 세금을 물린다를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그게 국세예요. 그런 게 국가가 자기들이 필요한 세금을 물리는 것을 요걸 국세라고 그래요. 국가에서 물리는 세금을 국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물리는 세금을 지방자 넣어가지고 세 글자로 줄여보세요. 봐요. 지방세는 말을 하잖아요. 자,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쓸 필요 있는가요? 없잖아요. 이미 알아버렸는데 왜 쓰냐 이거예요. 모르는 사람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쓰고 있는 분은 맨날 모르고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쓸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하나도 안 써요. 너 뭐하니? 다 아는데 왜 써 그거? 근데 막 쓰는 분은 써놓고 야 그거 뭐예요? 그런데 내가 쓰기면 뭐 나도 잘 몰라 그래. 모르는데 왜 쓰냐 이거예요. 자, 그럼 다시 쉬어볼게요. 자, 이거 지금 국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라겠는가? 국가가. 끝. 됐죠?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그래. 그럼 이제부터 익히는 거예요. 자,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중에는 소득세라는 게 있고 법인세라는 게 있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이런 세금들이 있어. 자, 이런 세금은 누가 필요해서 물린다는 이야기인가? 국가가. 끝. 봐요.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잘 들으니까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여기 써져 있잖아요. 책에 다 써져 있는데 또 이걸 이중으로 쓰신 분들이 너무나 많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나중에 듣고 말하고 쓸 필요 없이 책에다 밑줄만 딱 그어버리면 그게 쓰는 거예요. 그럼 밑줄 그어놓은 것만 나중에 그냥 읽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다시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이런 세금은 누가 필요해서 물리더란 야인가?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물리는 세금이니까 무슨 세라 한다? 국세.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1차 학개론 시간에 다음 세금 중에서 국세인 세금을 골라라. 그럼 이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지문은 시험에 안 나오고 세금의 종류, 종류 중에서 국세가 어떤 것이냐 이걸 골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면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요런 게 국세구나. 그다음 밑에 있는 것들은 요것들은 주로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 시험에 나오는 거 이제 여기를 내는 거예요. 자,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어. 이건 뭐냐면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한 세금. 자, 그러면 농어촌을 위해서 누가 특별히 물리는 세금이란 야인가? 국가가 농어촌을 위해서 이걸 걷는 세금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농어촌 특별세를 내는 사람들은 국가가 나한테 걷어가가지고 이 세금을 어디에 쓸 목적으로 이걸 걷어갔다란 야인가? 농어촌을 위해서. 그러면 농어촌을 위해서 누가 걷어간 세금이다? 국가가. 그런데 이걸 잘못해서 농어촌 특별세 앞에 농어촌이라고 딱 붙으니까 지방세라고 말해보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농어촌 나오니까. 그래서 농어촌 나온다 해서 지방이 농어촌을 위해서 쓰려고 걷는 게 아니라 국가가 농어촌을 위해서 걷는 세금을 농어촌 특별세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요 정답을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가 주체가 되면 무슨 세라고? 국세. 이거 맞췄잖아요, 이제. 맞췄으니까 쓸 필요 없어 끝난 거예요.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지방세. 지방세. 그런데 혹시 시험 문제에서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인 거를 뭐라 하는가? 1번 국세, 2번 지방세, 3번 너세, 4번 낫세, 5번 남해세 막 이렇게 내겠는가요? 절대 안 내겠죠. 그런데 이걸 쓰고 있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필요한 것은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세 세금의 종류 달랑 요것만 필요한 거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요것만 밑줄 딱 그어놓고 요런 세금이 국세네. 그리고 밑줄만 딱 그으면 돼. 그럼 시간도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득세라는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자, 나중에 이제 소득세 배울 건데 소득세라는 것은 국가가 걷는데 누구에게 걷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요. 자, 소득세는 누구의 소득이란 야인가? 개인의 소득.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노력해서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에게 걷어가는 세금을 무슨 세라 하더란 야인가? 소득세. 그걸 소득세라는 거예요. 내가 소득세 낸다. 그러면 내 소득에 대해서 내 소득인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물어본 게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복잡한 거 물어봐. 과세기간이라는 말이 나와. 과세기간이란 말이 뭐냐면 이건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자, 세금을 부과할 때 기간 하면은 여기서 쭉 늘리는 거. 이게 기간이요. 그러면 이 기간, 소득세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달력에 따라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 1년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과세기간이라는 이거 안 써도 돼요. 자, 이걸 1년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 소득세를 거둘 때, 정부가 소득세를 거둘 때 그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걷어간다는 얘기인가? 1월 1일부터 12월 말. 근데 그 말을 하기 싫으면 몇 년치? 1년치.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을 무슨 세라 한다? 소득세. 누구에게 물리는 거? 개인에게. 됐잖아요, 이제. 봐요. 잘 들으니까 말을 자연스럽게 하시잖아요. 말을 해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에게는 소득세 물리는가 안 물리는가? 안 물리죠. 안 물리죠. 왜? 소득세는 누구에게 물린다 했으니까 개인. 그럼 법인에게는 무슨 세 물리겠는가? 법인세. 끝. 그럼 좋아요.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만 쉬운데 이걸 막 메모를 이거 여기 칠판에 쓰잖아요. 그럼 막 메모를 왜? 옛날 습관이 있으니까. 옛날에 선생님들이 칠판에 쓰면 그걸 막 베끼려고만 해. 그건 그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학원에서 시험을 맞추게 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를 지금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득세에서 문제 물어볼 때 우리 뭘 생각하냐면 자, 어떤 세금을 누가 얼마만큼 언제 내는가 요 생각을 머릿속에 딱 하면서 벌써 그러면 소득세 그러면 누가 내는가? 개인이. 납세의 문제는 개인이네. 끝났네. 그렇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럼 뭐라는 이야기인가? 소득 벌어들인 소득. 자, 소득. 그 소득이 이제 소득세 속의 소득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자, 이렇게 세 개.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잘 들으시면 밑줄 그렇게 딱 하나만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소득세가 소득세 속에 또 소득세 조그만 게 총 8개가 들어있어요. 이 소득이라는 이게 소득세 큰 소득세인데 이 속에가 조그맣게 이렇게 다 해서 총 8개가 들어있어요. 8개. 그러면 이 8개 중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 8개 중에서 딱 한 개만 나와. 중개사 중에서. 그럼 이제 소득 8개를 제가 이야기해 볼 테니까 중개사 공부할 때 저걸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 1년 동안 제가 은행에다 돈 예치해 놓고 벌어들인 이자 소득. 중개사 사무실에서 이자 소득 상담하러 오겠는가 안 오겠는가? 공부할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자 공부할 필요 없죠. 자, 그럼 제가 돈이 있어가지고 어느 회사에 주식을 사놨어. 주식을 사놨는데 배당금을 망땅 받았어. 그럼 배당금 많이 받았으니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중개사 사무실 와서 배당소득세 상담 좀 해주세요 하고 오겠는가? 안 와. 그럼 배당소득도 시험에 안 나와. 자, 그런데 제가 무슨 사업을 해. 학원 사업을 하신 분이 중개사 사무실 우리 그 세금 상담 좀 해주세요 하고 중개사 사무실 와서 상담하면 사업소득 상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안 돼. 그럼 이것도 안 돼. 직장에 다니신 분이 나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이 근로소득에 대한 상담 좀 해주세요 하고 중개사 사무실에 오면 상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럼 근로소득도 안 돼. 저는요 연금을 받는 사람인데요. 연금소득에 대한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런 건 저는 못해요. 제가요 이번에요 복권에 당첨돼가지고요 기타 소득이 있었는데 요것 좀 상담 좀 해주실래요? 그럼 종합소득은 시험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외우고 있어. 어떻게 외우냐면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요 막 이렇게 외워. 머리 글자다. 입에 사근 연기가 종합이다. 막 이렇게 외워갖고 어디다 써먹냐 이거예요. 중개사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걸. 그러니까 막 머리만 복잡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거 종합소득은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부동산을 팔았어. 부동산을 팔아서 벌어들인 소득이 무슨 소득인가? 양도소득. 그럼 양도소득은 중개사 사무실에 상담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시험은 양도소득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양도소득이 딱 나오는 순간 어떤 걸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가? 이게 나오죠. 과세대상물. 그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이 무엇인가? 하나 해결했죠.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가?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양도한 사람. 끝. 양도한 개인. 그러니까 그건 시험에 내질 않아. 그럼 얼마만큼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얼마만큼 몇 프로의 세율을 그럼 여기는 양도소득세 대표적인 건 과세 표준하고 세율이 대표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년 과세 표준에서 한 문제, 세율 한 문제, 비과세 한 문제 여기서만 딱 3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언제 내는가? 납세 절차. 그래서 매년 납세 절차 하나.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만 총 5문제를 출제해요. 5문제. 자,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흐름을 딱 타세요. 어떤 세금을 누가 얼마만큼 언제 내는가? 이 흐름에서 딱 5문제가 나와요. 여기에서만. 그래서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양도, 이제 생각을 다시 생각해봐요. 양도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팔아가지고 발생한 소득인가, 어쩌다 팔아서 발생한 소득인가? 양도. 우리 집 샀다, 집을 막 어느 샀다 내일 팔고 또 바로 막 며칠 사이에 팔고 뭐 이런가? 아니죠. 그럼 양도는 어쩌다 한 번씩이에요. 그런데 종합소득은 요건 계속이에요. 요건 계속 발생하는 거고 이건 어쩌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은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이고 종합소득은 계속 발생하는 소득이니까 서로 하나로 묶으려고 하면 잘 묶어지겠는가? 안 묶어지겠는가? 안 묶어져.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 요 한 줄만 시험에 나와.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합산과세한다. 끝. 틀렸네. 시험 문제가 이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만 딱 마지막에 하나만 딱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 칠판에 있는 걸 이걸 다 베끼려고 하니까 베끼다 보니까 정작 시험에 나오는 것은 못 찾는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돼. 자, 종합소득, 양도소득은 자, 끝났죠. 그러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읽어볼게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구분하여 과세한다? 구분하여. 끝났네. 자, 이거 한 줄로 시험 문제를 딱 맞춰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시험에 아예 나오질 않으니까. 퇴직소득은 직장 퇴직하고 받는 거잖아요. 그 퇴직소득 우리 중개사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걸 일일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막 이걸 일일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우리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니까 우리가 오로지 해야 될 것은 무슨 소득만이라는 이야기인가? 양도소득. 그런데 양도소득도 누가 양도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물린다? 개인. 끝났잖아요. 그럼 법인들이 양도한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슨 세를 물리고? 법인세. 양도세 아니에요. 법인들은 법인세를 물리고 개인에게만 소득세를 물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끝났네요. 소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알았죠? 시험에 나오면 어느 쪽만 나오는지도 이제 찾았어. 자, 두 번째. 자, 됐죠? 이제 이것만 보면 딱 알겠죠? 종합소득 속에 들어있는 것은 사업성이 있는 소득. 자, 사업성이라는 말은 사업성. 여기 시험에 안 나온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건 사업성이라는 요 말하고 여기서도 사업성이라는 말에서 요 말 뜻을 지금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 뜻만. 왜냐하면 학개론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지금 익혀드리는 거예요.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란 이야기는 어쩌다 이 말인가요? 계속 이 말인가요? 계속 이 말이에요. 계속적이다 또는 반복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 안 쓰셔도 되고 그냥 한 말로만 뱉으면 그만이에요.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다 그러면 이쪽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계속의 반대는 뭔가요? 반대말을 좀 잘하시네요. 저하고 다르시는데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계속적 그러니까 저 반대말을 이야기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안 계속적이요? 안 계속적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계속이고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들어간다 반대는 뭐예요? 그런데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틀렸잖아요. 나온다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일단 안 붙여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앞에다 먼저 붙이라는 이야기인가? 안.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풀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풀어버리라는 이야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그냥 풀어버리시면 돼. 자, 그 다음 반복의 반대는? 그냥 안 반복적. 그러면 돼. 안 반복적.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개론에서는 이제 전문용어로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사업성 있는 계속 반복적인 것을 경상이라고 그래요. 경상적이라고 그래요. 경상적. 경상이라고 써. 경상이라는 말이 계속적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계속적. 그런데 자, 경상.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상업 쪽 그쪽에 이제 상대 쪽 출신이라 처음에 이제 우리 경영학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 연로하신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처음에 저희 이제 한 몇백 명 앉아 있는 대강의실에서
경상적이라는 용어를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을 다 하셨어. 그러고 나서 자, 그러면 경상의 반대말 아는 사람 그랬더니 다 손을 안 들더라고. 그래서 저 손을 들었어. 자, 경상의 반대로 뭔가요? 봐요. 비경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경상의 반대는 이라고 딱 제가 손들어가지고 네, 저 잘합니다 그랬어요. 자네 뭔가 그러더라고요. 네, 전라적이요. 경상의 반대는 전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라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안 좋은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경상하고 반대를 했으니까 전라가 맞잖아요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게 뭐냐 했더니 비경상이라더라고요. 아니 비경상이나 전라나 똑같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용어로 설명하면 되지 뭘 그런가요 그랬더니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전문 용어를 쓸 때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빗자 붙이면 되네요 그랬더니 그럴 때 아니라는 것도. 그래서 경상 이 말은 어쩌다 이게 아니라 계속이고 비경상이라는 이야기가 어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신문 보다 보면 경상소득 나오죠. 그럼 소득은 어쩌다 소득인가요? 계속적인 소득인가? 계속적. 경상이란 말이 나오면 계속이란 단어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상소득 그럼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무슨 소득이구나. 경상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 계속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자나 배당이나 사업이나 근로나 연금이나 기타는 어쩌다란 야인가 계속이란 야인가? 계속. 그러면 양도는 어쩌다. 그러면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과 계속 발생하는 소득은 서로 뭐 해야 된다? 뭘? 구분 또는 분류. 이제 전문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요. 그런데 그냥 처음에 할 때는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 정도만 알면 시험 볼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소득 구분해 볼게요. 이제 스스로 이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말을 할 줄 알아야 아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이게 종합이다, 종합이 아니다만 생각하세요. 종합이다, 아니다만. 그러면 이자는 종합, 사업, 종합, 근로, 종합, 퇴직, 종합, 아니다. 양도, 아니다. 배당, 종합, 연금, 종합, 기타, 종합. 그러면 아닌 게 양도니까 양도소득은 종합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풀면 되는 거지 이걸 다 일일이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 선생님 이거 제발 이 자료 좀 주세요 막 그러신 분이 있어요. 어디에 쓰려고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요 이 자료가 없으니까 수업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막 그래요. 아니 이거 없다고 왜 진도 못 나가세요? 일부러 이 책에 안 해놓은 거예요. 일부러.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연습. 계속 말하는 연습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자, 종합소득과 분류소득이라는 이야기는 이 분류는 종합소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럼 이자는 종합, 근로, 종합, 퇴직, 분류, 배당, 종합, 사업, 종합, 양도, 분류, 연금, 종합, 기타, 종합, 끝. 그럼 시험 문제 한 문제 맞힌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해서 말을 하셔야 돼. 그런데 지금 말을 안 하신 분들은 내가 말을 안 해도 암기가 됐겠지. 그런데 말 안 하면 암기 절대 안 돼요. 말을 하셔야만 암기가 돼요. 왜? 여기 녹음기잖아요. 말을 해야만 여기에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입력을 하려면 말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법인세. 이제 두 번째는 법인세네요. 법인세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절대 체크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시험 범위에 이게 나와 있어요. 시험 공고문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딱 공지가 떠. 그러니까 법인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나 부가가치세라는 용어 자체가 시험에 아예 안 나와.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딱 나오면 밑줄 그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듣고만 그냥 말아버리세요. 자, 법인세는 누구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법인에게. 자, 그럼 소득세는 누구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개인에게. 그럼 개인들이 얼마 동안 벌어들인 소득? 1년. 그럼 법인세도 얼마 동안 벌어들인 소득? 1년. 똑같겠죠? 자, 그러면 법인세 끝. 법인세 끝.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자, 상속세. 상속세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듣기만 하세요. 용어를 하도 모르니까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자, 상속세란 이야기는
누군가가 죽어버렸을 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예요. 누군가가 죽어버리면 내는 게 상속세예요. 자,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 그러면 그러면 상속이란 이야기는 살아있으면 이 말인가? 죽어서 이 말인가? 죽어서 죽은 사람의 재산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전되면 내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시는 게 거의 100%다 틀리실 거예요. 상속세는 죽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산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다 틀렸어요. 죽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 상속세. 죽어야 내는 세금이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세법은 죽은 사람 위주로 돼 있어. 자, 이 사람 위주로 돼 있어. 이 사람 위주로. 자, 이 사람 살아있는 거야, 죽었는 거야? 왜? 피 흘렸으니까 죽은 거예요. 피 났으니까 죽은 거예요. 시험 볼 때 어떻게 냈냐면 예전에 사법고 시험에서요, 사망자를 누구라 하는가? 사망자를 상속인이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냈어요. 사망자가 상속인인가요? 피상속인인가요? 왜 이렇게 틀리시냐면 우리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을 보험자라고, 그러니까 피보험자라고 한가요? 보험자라고 그래요. 교육을 받는 사람을 교육자라고 한가? 피교육자라고 한가? 피교육자라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 헷갈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속인 중에서 피 흘린 사람은 죽었다. 피 흘렸으니까 죽어버렸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 이 사람은 피 안 흘렸으니까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 그런데 죽은 사람의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 사망자의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사망자가 세금을 못 내니까 사망자 대신 상속인들이 자기들이 받아간 만큼 나눠서 세금을 내주는 걸 상속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금 현 정부가 아니라 전 정부에서 상속세를 바꾸려고 했던 거 아시죠? 어떻게 바꾸려고 했냐면 여기다 물리면 세금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죽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0억을 가지고 있었으면 100억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 물려버리니까 엄청난 세금이 나와. 그래서 요 사람들, 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받은 만큼만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해서 따로따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바꾸려고 했다가 갑자기 정부가 다시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거 없는 거. 이거 안 돼.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다시 원위치 같은 거예요. 원위치. 그래서 일단 상속세라는 것은 받은 사람들의 재산만 가지고 계산한다겠는가? 죽은 사람 걸 전체로 계산하는가? 죽은 사람 거 전체예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계산해 가지고 나온 세금을 상속인들이 자기가 받아간 만큼 비율대로 나눠서 내주는 걸 이걸 상속세라고 그래요. 그럼 상속인들은 그냥 단순히 자기가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세금만 납부하는 거지, 세금 계산은 사망자의 전 재산을 여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요걸 상속세라고 그래요. 자, 이제 상속세라는 용어만 이제 알아두셨고, 이제 증여세. 자, 증여라는 것은 받는 걸 증여라는 거야, 주는 걸 증여라는 거야? 그러면 주는 사람이 내는 게 증여세다, 받는 사람이 내는 게 증여세다. 여기는 받는 사람, 여기. 받으면 받은 만큼만 계산하는 게 증여세. 그럼 지금 상속세를 증여세하고 동일하게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가 훨씬 부담이 줄어들어요. 훨씬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을 다시 사망자의 전체를 가지고 계산하는 틀로 그냥 가는 거고, 이게 바뀌려면 지금도 한 20년 이상 걸리셔야 돼요. 세법을 틀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가 받은 만큼 내는 것을 요걸 증여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가 필요해서 세금을 걷어간다는 이야기인가? 국가가.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예요. 이건 국세예요. 이제 용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그래요. 증여를 수락한 사람을 수증자라. 너 이거 공짜로 줄 테니까 가질래? 내가 가질게 하고 수락한 사람을, 증여를 수락한 사람을 수증자라고 그래요. 받는 사람을 수증자, 주는 사람을 증여자.
그래서 상속세에서는 죽은 사람을 피상속자, 살아있는 사람을 상속자. 그러면 상속인은 살아있는 사람, 피상속인은 죽은 사람.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요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종합부동산세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는 시험에 꼭 두 문제씩이 나와요. 두 문제씩이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부동산 학개론 1차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정답으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요걸 물어봤어요. 자, 뭐 하고 있으면 물리는 세금인가? 보유하고 있으면 물리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그냥 보유세 그러면 돼요. 그래서 다음 세금 중에서 국세이면서 보유세인 세금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국세이면서 보유세인 세금은 그러면 답은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그게 이제 1차 시험이었고 우리 2차 이제 세법 시험에서는 여기를 물어봤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가지고 있으면 세금 물려요 하고 물어보니까 매년 6월 1일이에요. 이렇게. 왜 6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리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세금 적게 물리려고 그런가? 많이 물리려고 그런가? 왜? 많이 물리려고 맞았어요. 답은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5월 말까지 매년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가격을 조정을 해놓고 나서 6월 1일 날 때려 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게 하려고 6월 1일로 가는 거예요. 1월 1일로 하면 이번 연도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세금이 더 낮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물리려고 6월 1일 날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거 잘 몰라. 그래서 5월 말까지 가격 조정을 다 해요. 정부가. 가격 조정을 해가지고 올릴 거 딱 올려놓고 6월 1일 기준점으로 때려버리니까 세금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년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물려버리겠다는 이야기인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재산세 기준일은 6월 1일, 종부세 기준일은 6월 1일. 뭐 요거 시험 문제였어요.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종부세를 물리겠다는 이야기인가? 6월 1일. 6월 1일. 시험 볼 때 어떻게 나오냐?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막 이렇게 나와. 7월 1일 날 가진 사람에게 물린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6월 1일 날 보유한 사람에게. 그런데 이제 세법 시험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무엇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물리는가? 이걸 물어봐. 무엇을 그러면 주택과 토지를. 주택하고 토지만. 주택하고 토지인데 그 토지 중에서도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가. 이런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 36개 시험 문제에서는 토지 중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를 더 써. 하나를 더. 뭐라고 써놓냐면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토지 요 세 개를 딱 써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종합, 별도, 분리 세 개 다 물리란 이야기인가? 종합, 별도만 물리란 이야기인가? 종합과 별도만 물리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요런 거 다 익혀져요. 그럼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세법 흐름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에 대해서 세금 물려요? 하고 물어보니까 무엇과 뭘 하겠는가? 주택과 토지. 토지 중에서도 종합과 별도만.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내요?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된가? 주택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요? 6월 1일 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얼마만큼 세금 계산해요? 그게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어떻게 구하는가? 요걸 시험에 내서 계산을 다 했으면 언제 세금을 내야 돼요? 납세 절차가 언제예요? 종부세 세금 언제 내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나중에 이제 언제 내요? 이제 언제 낼 것이에요? 요거 나중에 이제 익히시면 돼요. 자,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란 이야기인가? 지방세란 이야기인가? 국세.
국세인데 내가 물건을 사면 물린다, 보유하면 물린다, 양도하면 물린다. 보유하면. 끝났네. 봐요. 잘 들으니까 대답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게 제일 먼저인데 쓰는 것부터 해버리면 절대 말을 못하게 돼 있고 이 문제를 못 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듣는 걸 진짜 잘하셔야 돼요. 듣고 말하고 쓰는 연습. 쓰는 건 진짜 조금만. 왜? 시험 문제 16문제고 계산 문제 빼면 15개. 15개인데 자, 15개인데 오지선다로 나면 75줄인데 70, 이 중에 박스 문제가 나오는 게 한 3개 정도 빠지니까 대략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70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쓰는 건 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재 중에 딱 필요한 건 줄 수에서 70개. 근데 대신에 다음 중에 틀린 걸 찾아라 그러면 15줄만 알면 돼. 틀린 거 15개만 찾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쓸 게 한 개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페이지에 막 몇 줄씩 꺼놓으면 그걸 언제 더 공부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요령이에요. 요령. 진짜 필요 없는 건 제끼고 필요한 것만 딱딱 필요한 것들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연습. 자, 이제 잘 들으신 분은 이제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이게 시험 문제면 풀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는 게 어떤 거? 무엇을 종합부동산세 물리는가? 물린다. 동그라미 물린다, 안 물린다만 생각하면 돼. 자, 주택, 종부세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고급주택, 물린다. 종합토지, 물린다. 별도 토지, 물린다. 분리토지, 안 물린다. 건축물. 봐요. 잘 못 들었으니까. 자, 다시. 종합부동산세는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만 물린다? 자, 건축물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건축물은 안 물린다. 끝. 그러니까 잘 못 들으면 이걸 못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모든 주택은 종부세를 물리는 거고 토지는 종합과 별도만 물리고 분리는 안 물리고 건축물은 안 물린다. 지금 우리 학원 건물, 이 학원 건물은 건축물이니까 이 건물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밑에 있는 땅은 나올 수 있다. 땅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중개사 일을 하시다가 종부세 안 나오는 물건 좀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거 소개해 주면 되겠는가? 건축물 또는 토지 중에 무슨 토지? 분리과세 토지. 이런 거. 주택을 내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냥 나가버리겠죠. 제가 고객으로 와서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왔는데 종부세 안 나오는 물건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요 상가 요 괜찮은 수익률이 높은 상가 있는데 요거 어떠세요 하고 내밀면 그럼 달라들어. 그런데 요 주택이 있는데 그럼 그냥 가버려. 이런 식이에요. 왜?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오는 거예요. 중개사님 모르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다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 주택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주택 된다. 종합토지 된다. 별도 토지 된다. 분리 토지 안 된다. 건축물 안 된다. 끝났네. 봐요.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쉬운 걸 세법이 처음부터 어렵다고 하시는 게 진짜 이상하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요령이에요. 공부할 때는 요령만 잘 타고 이제 익히시면 세법은요 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수업 시간에 그냥 따라하면서 저렇게 익히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일반 건축물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 골라라.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일반 건축물은 나온다, 안 나온다? 공장용 건축물 안 나온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계속 뒤에 건축물 나온 건 다 X, 건축물 나온 건 다 X 거버리면 돼. 그러면 그거 다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하던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첫 시간에 하는 것처럼 이제 연습용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만 잘 따라오시면 세법은 아무 문제 없게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대로만 지금 잘 따라오시기 바라네요. 자, 10분 쉬었다 가죠.